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실적 발표 난 날은 올랐다가 다음날 뭐 해석에 따라서 하락한다던가, CPI가 좋아서 올랐다가 다음날 해석해보니 뭐 이게 아니네라고 하면서 다음날 다시 하락한다던가,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자산 폭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낮에 케빈 어시가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물론 아직 통과하진 않았지만 금요일 낮부터 금과 은이 폭락을 시작했었고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돌변하면서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꽂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계속 하락해서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갔는데, 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내려갈 거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많은 하락을 한 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점에 있었던 시기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내려가도 사고 싶다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막 밀어내요. 엄청나게 밀었죠. 결국 마지막에 금 10%, 은 30%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이 없었다. 누군가가 그 이상으로 급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급하게 매도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 매매라던가 AI 매매 스타일이 아니에요. 평균 매도 단가가 낮아서 불리하기 때문에 매도하고 쉬어서 호가 회복시키고 털고, 호가 회복시키고 털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냥 고가에서 그냥 찍어 누르는 패턴을 썼어요. 그냥 급하게 시장가로 매도를 막 누르는 거죠. 반도체 지수가 그때 4% 빠졌죠. 기술주가 7에서 8% 빠졌습니다. 자산에 대한 대규모 매도세가 됐기 때문에 월가의 어느 기관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도 쳐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지금 비트코인도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처럼 이틀간 10%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이랑 비트코인의 하락이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비트코인은 주말 같은 경우는 잘 안 움직여요. 알트코인 대규모 청산 때, 저번 가을 때 그때 있었던 것 같고, 이 시기상 추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케빈 어시 리스크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금요일날 케빈 어시 지명과 함께 금은이 하락됐고, 기술주 8%, 반도체 지수 4% 정도 하락했었고, 레버리지에 대한 청산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과 은에서 청산을 하는 세력들, 또는 이제 기술주 때문에 하는 세력들, 반도체에서도 담보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떠야 되니까 이제 팔아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매도세가 나왔던 게 아닌가. 이게 버티다 팍 내려갔거든요. 돈이 필요한 이제 큰 세력들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번이겠죠. 왜냐면 주말에 팔 수 있는 자산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시나리오 1번이라면 월요일날 좋은 거 아니죠. 담보금 터진 것들이 꽤 있구나. 근데 담보금 터진 게 골고루 다 터졌으니까 어디서 팔아서 어디서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추가 하락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신용 터졌을 때 다음날 보면 반대매 나오면서 주가 밀리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해석인데, 비트코인 하락 시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케빈 어시를 지명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게 없다라는 뉴스였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케빈 어시가 연준자산 긴축을 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케빈 어시가 트럼프의 주문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불확실성이 올라갔다. 이거를 좀 안 좋게 본 게 아닌가. 워시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를 만들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중간에 유동성 감소로 인한 고통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연준 의장 돼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해야 통과될 거 아닙니까? 불리한 얘기들은 빼고 좋은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하는 말들이 뭔가 숫자가 안 맞아요. 그 숫자대로 얘기하면은 이 현상이 나올 건데 왜 이런 얘기들이 없지? 아마 그것들을 뺀 것들이 아닌가 봅니다. 방만한 운영을 했던 연준을 비판했었습니다. 유동성 파티를 벌였던 금융권도 간접 비판한 거고, 그러니까 월가의 의견보다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주장과 그대로 일치하는 사람이 케빈 어시다. 그럼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증시가 오를 환경은 안 나오는 거죠. 케빈은 반연준주의자입니다. 연준 자산이 커지는 걸 싫어해요. 연준 자산을 줄이면은 긴축이 되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2008년 이후부터는 주식, 부동산 모두 늘어난 유동성이 호황을 누렸었던 거고요. 이 인플레가 미국의 부채 위기 그리고 달러의 지위를 흔들리게 했던 거고, 비트코인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에 반대하는 케빈 어시는 그러면 비트코인의 상극인 연준 의장이 되겠죠. 이런 해석을 하루 만에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매도세가 나온 거고, 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는 게 6월달인데 그 전까지는 이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워시의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늦어질 겁니다. 먼저 긴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파월이 금리 인하 늦춘 것도 아마 워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한데, 생산자 물가가 2.6에서 4달 만에 3.3까지 올라갔습니다. 관세로 인한 부담이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유가가 오르고 천연가스가 올라요. 그러면 몇 달 뒤에 CPI가 낮아지기는 어려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주입할 유동성인 준비금도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영래포 잔고는 바닥이 났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들이 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동안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늘리면 다 해결될 일이야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쿡 이사가 유동성에 대해서 막 경색에서 얘기했을 때 아니 그래도 다 해결될 건데 뭐 새 연준 의장이 트럼프 말 따라서 금리 인하하면은 돈 파티 할 건데 무슨 소리야 했잖아요. 사업 망하면 아빠가 도와줄 건데 아빠의 대리인이 그렇게 도와줄 의향이 없는 사람이 왔어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자기 말을 잘 들을 3명 말고 왜 케빈 허시를 지목했느냐, 이렇게 해석이 나가야 되겠죠. 상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모두 반대를 하면은 공화당 전원이 승인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공화당 상원 한 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파월에 대한 소송을 멈춰야 승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가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공화당 의견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밀어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중간 선거까지 고려하면은 공화당 지지도도 많이 필요하죠. 공화당 최대 후원자인 에스티로도 상속자 사위이면서 유대인이고 월가와 친하고 연준 경력이 있고 트럼프처럼 반연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금리 인하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즉 나머지는 상원에서 통과가 약간 리스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원 통과를 위해서 베스트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 케빈 허시였다는 거죠. 그러면 케빈 허시가 트럼프 말을 들을 거냐? 이 리스크가 부각되었다 봐요. 케빈 허시가 35살에 연준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연준의 반대 의견을 주장할 정도라는 거는 나름대로 고집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할 줄 알고, 뭐 우리말로 하면 똘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연준 의장은 이 똘끼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트럼프 명령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케빈 허시가 만약에 되면 잘할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후보연구소에 있었었고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에 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공화당 정책을 짰던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보다는 좀 더 공화당 베이스의 정책들로 가지 않겠는가. 금리 인하에 생각보다 트럼프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먼저 만나고 긴축이 오느냐, 동시에 오느냐, 아니면은 긴축이 먼저 오고 나중에 금리 인하가 오느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긴축이 먼저 오고 금리 인하가 나중에 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M2 증가율을 보시면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증시가 같이 올라가요. M2 증가율이 떨어질 때는 같이 증시도 하락장이 만들어집니다. 뭐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침체라던가 여러 요소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큰 물줄기는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M2 증가율을 하락하게 만들 연준 의장이 케빈 허시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던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 성대가 이미 상태가 안 좋아서 창법을 바꾸더라고요. 창법을 바꿨어도 가끔씩 이제 고음 처리할 때 성대가 안 좋은 느낌의 자꾸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성대 결절이 나고 나서는 다시는 그 고음을 부르지 못하고 하락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증시가 좋아 하지만 그 성대 결절의 신호들이 계속 달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문제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나기 전에 이걸 치료하겠다라는 게 케빈 허시의 의도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잠깐은 지금 쉬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 놓칠 수 있지만 그래도 성대가 잘 치료되고 나면은 더 롱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케빈 허시의 생각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증시보다 2달 정도 큰 하락이 먼저 나옵니다. 11월에 11만 달러에서 9만 달러로 가장 큰 하락이 나왔고 이번이 2달이 지난 1월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충격이 증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고 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물을 빼면 스프레드 값이 나오는데 이게 튀어오르고 나면 한두 달 뒤에 증시 조정이 있었어요. 대세 상승과는 상관없이 발작 신호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11월 말에 튀어오르면서 2달간 스프레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경색 신호가 있는데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동성 고갈 신호들에도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성대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의사가 새로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면 성대가 치료될 거라 보고 계속 지금 고음을 내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가겠죠. 지금 유동성이 서서히 부족해지니까 기업들이 호실적이 나와도 AI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주가가 안 오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내지만 결국은 밀어낼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 연준 의장이 유동성, 금리 인하보다는 긴축을 택한다? 그러면은 2026년에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되겠죠. 이게 증시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호재가 없네라는 거는 기대감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 주식 그동안 3년 동안 올랐고 더 먹을 요소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예전부터 하고 다른 채널 나와서도 말하고 세해 특강에서도 말하고 3개월 넘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한국은 좀 더 먹을 게 있어 보입니다라 말했던 게 정책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국가가 유동성을 증시에다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 주식보다 한국이 좀 더 나아요 라고 말했던 이유였는데, 근데 그게 벌써 지수를 1000 이상 올려버렸어요. 코스피를. 먹을 게 생각보다 없네라는 게 나왔을 때 제일 무서워요. 그때쯤 되면은 뭔가 이제 트리거가 나왔을 때 조정을 받아요. 근데 지금 미국도 많이 올랐죠, 한국도 많이 올랐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 거냐? 유동성의 관점만 보자면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월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크 관리는 내가 잘 하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버티도 좋은 주식들인가? 조정이 오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안전 마진이 있는 주식인가 아닌가? 이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좀 더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빠른 상승장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 비싸다는 관점을 갖기 때문에 투자의 본질에 가까운 거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르시는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